여러분, 19세기 철학자랑 21세기 미래학자가 한판 붙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유발 하라리. 이 두 거장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류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I 기술이 우리를 거의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그냥 알고리즘이 관리하는 쓸모없는 데이터 쪼가리로 만들어버릴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이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딱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의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다음은 뭐냐 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여주는데요. 니체는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만드는 위버맨쉬를 이야기하고, 하라리는 기술의 힘으로 신의 능력을 얻는 호모데우스를 말합니다. 보세요. 인류의 미래상부터 시작해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맞닥뜨릴 위기는 뭔지, 최종 목표는 또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정반대죠. 자, 그럼 첫 번째 대결 지점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인간 2.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인류의 다음 단계는 신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데이터 속을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걸까요? 니체의 대답은 바로 위버맨시, 우리가 흔히 초인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기술로 몸을 개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혁명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온갖 고통과 싸우면서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인간이라는 한계를 돌파해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위버맨쉬입니다. 자, 그런데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데우스는요, 니체랑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이건 내면이 아니라 철저히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생물학적 업그레이드인 셈이죠. 유전자를 편집하고 뇌에 컴퓨터 칩을 심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언제나 행복한, 말 그대로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 인간, 그게 바로 호모데우스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래 시대의 진짜 주인, 진짜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은 넷플릭스 추천보다 나를 더 모른다. 와, 진짜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이게 바로 하라리가 경고하는 데이터교, 즉 데이터주의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우리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뭘 볼지, 뭘 들을지 내 마음보다 알고리즘 추천을 더 신뢰하죠. 권력이 인간에게서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와 하라리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니체는 힘의 원천이 우리 내면에 있다고 봤어요. 끊임없이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려는 그 생명력, 바로 권력의 의지죠. 하지만 하라리는 정반대예요. 힘은 이제 우리 바깥에 있다. 바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우리 대신 모든 걸 결정해 줄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권력의 주인이 내 안에 의지냐 아니면 내 밖에 알고리즘이냐, 이게 두 사상의 가장 큰 싸움터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 즉 인본주의가 이제 끝날 거라고 봤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끝나냐? 그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니체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인본주의는 그저 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만든 어설프고 나약한 우상일 뿐이라고 봤죠. 인간을 숭배할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라리는 과학으로 접근해요. 최신 뇌과학이나 AI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그냥 생화학적인 알고리즘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본주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접근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죠? 인본주의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 그렇다면 인본주의가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은 어떤 끔찍한 미래, 어떤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었을까요?
니체가 가장 두려워했던 미래는 최후의 인간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위대한 걸 꿈꾸지도 않고 고통받기도 싫어해요.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고 소소한 즐거움에만 만족하며 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퇴화하는 인간들이죠. 반면 하라리가 보는 디스토피아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무용계급의 출현이에요. AI한테 일자리를 몽땅 빼앗겨서 경제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진 사람들. 기술에 의해 잉여인간으로 분류되어 버려지는 끔찍한 미래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이 두 거인의 통찰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를 위한 21세기 생존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라리의 경고를 지도처럼 사용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체의 정신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AI와 데이터가 미래를 지배할 거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지도를 펼쳐보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니체의 말처럼 나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침반을 드는 거죠. 이렇게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생존하려면 이 새로운 기술 현실에 올라타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번영하고 싶다면 기계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 예를 들어 예술이나 철학 혹은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는 겁니다. 기술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지도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나침반을 모두 가진 존재. 기술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멋지게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운 인간형. 저는 이걸 기술적 위버맨시라고 부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은 답이다. 그런데 정작 그 질문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기술적인 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9세기 철학자 니체 그리고 21세기의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 전혀 다른 시대에 또 전혀 다른 분야의 두 거인을 이렇게 나란히 세워두고 보니까요. AI 시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두 사람 다 인간은 지금 이대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외치는데 그들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소름 돋을 정도로 다르죠. 맞아요. 한쪽은 정신의 혁명을, 다른 한쪽은 기술적인 신이 되는 길을 이야기하니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두 갈래길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거대한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죠. 이 두 사상가의 비전을 나침반 삼아서 비교해보는 건 앞으로 우리가 내릴 선택의 무게를 한번 가늠해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그들이 그리는 미래 인간은 대체 어떤 모습인지. 니체의 초인과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는 뭐가 다른가? 네, 둘째, 그 미래를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내면의 의지인가? 아니면 외부의 데이터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두 사람 모두 인간이 최고라는 인본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미래의 인간상, 초인 대 호모데우스. 이건 단순히 더 나은 인간이 되자는 뭐랄까 그런 구호가 아니라 진화의 방향 자체를 묻는 질문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니체의 초인, 즉 위버맨슈부터 짚어보죠. 이걸 처음 들으면 무슨 슈퍼맨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자료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더군요. 원적이 다르죠. 니체의 초인은 뭐 근육을 키운다거나 지능 지수를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정신적 혁명가에 가깝다고 봐야죠. 정신적 혁명가요? 네, 핵심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라고 봤거든요. 삶의 시련, 고독, 허무 같은 것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기 성장의 연료로 삼는 겁니다. 아, 연료로 삼는다. 그렇죠. 그렇게 기존의 도덕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존재.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내면의 투쟁을 통해 도달하는 정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당신께서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명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고통이나 결핍을 깊게 파고들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선율이 탄생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데우스는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편에 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는 명백히 기술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생명공학, 나노기술, AI 같은 외부 기술을 이용해서 질병, 노화,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한 존재죠. 한계를 극복한다. 네, 지능은 AI와 연결해서 폭발적으로 늘리고 수명은 거의 영생에 가깝게 연장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라리의 섬뜩한 경고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경고죠? 이 엄청난 기술이 과연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어질까? 그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극소수의 부유한 엘리트만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 인류는 그들의 가축이 되거나 아예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초이는 고통을 끌어안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존재인데 호모데우스는 기술로 고통 자체를 제거하려는 존재군요. 그렇죠. 목표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니체가 인간은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펼치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극복을 통한 성취가 목적인데 호모데우스의 목표는 끝없는 쾌락과 영생, 그러니까 생물학적 욕망의 극대화에 가까워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정입니다. 진화의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니체의 초이는 철저히 고독한 개인의 내면 혁명입니다. 돈이나 기술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면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는 자본주의적 업그레이드에 아깝습니다. 뇌에 칩을 심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혈관에 나노로봇을 투입하는 식이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부르던 것들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 기술로 신이 된다니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기술을 만들고 통제하는 힘, 그 권력의 원천은 결국 어디서 온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인가? 네. 니체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봤죠. 네, 철학의 심장이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빌레츠오 마크트. 이건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다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아, 근원적인 힘. 네. 외부의 신이나 사회적 평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의지를 동력 삼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봤죠. 초이는 바로 이 권력의 의지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하게 발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그 권력의 중심이 이제 인간 내부에서 외부로, 그것도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죠. 데이터교라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 종교의 신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라리의 진단은 매우 냉정해요. 이미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않고 알고리즘에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뭘 볼지 넷플릭스에 묻고 어떤 음악을 들을지 스포티파이에 맡기죠. 심지어 어떤 길로 가야 가장 빠른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누구와 데이트할지 데이팅 앱 알고리즘을 믿고요. 아, 하라리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건강, 금융투자, 직업 선택, 심지어 배우자 선택까지 AI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판단에 맡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내 취향보다 넷플릭스 추천이 더 정확해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는데 그게 바로 하라리가 말한 자유의 의지의 종말로 가는 길목이었군요. 맞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내 선택권을 하나씩 넘겨주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품이 되고 결정은 알고리즘이 내리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게 데이터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유기체는 알고리즘이고 우주는 데이터의 흐름이다.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다.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직관, 즉 자유의지라고 믿었던 것들은
사실 매우 구식이고 비효율적인 생화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외부의 AI 알고리즘이 당연히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권력의 원천이 내면의 의지에서 외부의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인본주의의 황혼을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둘 다 결론은 같은데 그 이유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니체부터 보면 그는 인본주의를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우상이요? 네, 신 대신 인간의 이성이나 평등 같은 가치를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니체에게 이런 가치들은 강자들이 아니라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노예의 도덕이었습니다. 노예의 도덕이라니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네요. 그렇죠. 인간의 동물적 본능과 생명력, 즉 권력의 의지를 억압하는 족쇄라고 비판했죠. 그래서 니체에게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초인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일 뿐이고 인본주의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철저히 철학적인 비판이네요. 반면에 하라리는 아주 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방식으로 인본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00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인본주의교가 과학기술 때문에 유통기한이 다 됐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뇌과학의 발전이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과학자들이 뇌를 들여다보니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뉴런들 사이를 오가는 전기신호, 즉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결과물이라는 거 발견한 겁니다. 아,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라는 것도 사실 뇌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죠.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 내 안에는 진정한 자아가 있고 나는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과학이 아니, 네 선택은 그저 호르몬과 뉴런의 작용일 뿐이야 라고 증명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AI가 나보다 주식 투자도 더 잘하고 연애 상담도 더 잘해주는 세상이 온다면 그래도 인간의 선택이 최고다 라는 인본주의의 마지막 믿음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니체는 인본주의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니까 극복해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의 문제로 접근했고 하라리는 과학이 인본주의의 근거가 착각이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문제로 접근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니체는 의지의 문제로, 하라리는 기술의 문제로 인본주의를 해체한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인본주의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나타날 비극적인 인간상이죠. 여기서 니체의 최후의 인간과 하라리의 무용계급이 등장합니다. 최후의 인간과 무용계급. 정말 섬뜩한 대비입니다. 둘 다 비극적이긴 한데 그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죠. 니체의 최후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니체가 가장 경멸했던 인간상입니다. 더 이상 위대한 것을 꿈꾸지 않고 어떤 고통이나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그저 하루하루의 안락함과 소소한 쾌락에만 만족하며 사는 존재죠.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말하면서 눈을 껌뻑이는, 정신적으로는 가축과 다른 바 없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스스로 선택한 타락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지기를 포기해버린 거죠. 반면에 하라리의 무용계급은 타의에 의해 쓸모없어진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더 비극적으로 들립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AI와 로봇이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니까요. 맞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쓸모를 갖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죠.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잉여인 셈이네요. 최후의 인간이 안락함 속에서의 정신적 죽음이라면 무용계급은 무력감 속에서의 사회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두 모습 모두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미래지만 하라리의 경고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라리의 경고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외면할 수 없고 니체의 외침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법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하라리의 경고를 듣고 니체의 해법을 따르라. 네, 그게 바로 두 거인의 사상을 통합하는 뭐랄까 실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라리의 진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AI와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시작됐고 이로 인해 부와 기회가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이걸 부정하고 외면해봤자 도태될 뿐이라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 위에서 니체의 해법을 따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첫째는 생존의 길입니다. 하라리가 예견한 호모데우스, 진영에 어떻게든 합류하는 거죠. 합류한다고요? 네, AI 기업의 주주가 되거나 관련 기술을 익히는 등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이죠. 경제적으로는 하라리의 세계에 발을 담그라는 거네요. 그럼 다른 한 길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존엄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서 니체의 초인이 등장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 즉 고통을 감내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간 고유의 정신적 영역을 단련하는 겁니다. 아, 바로 당신께서 하고 계신 음악이나 인문학, 예술 같은 분야들이겠군요. 맞습니다. 기계가 효율성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행위들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자본, 즉 AI 투자 같은 걸로는 하라리의 예언에 대비해서 생존을 도모하고 정신, 그러니까 예술 창작 같은 걸로는 니체의 명령을 수행해서 존엄을 지키는 것. 네, 이게 바로 자료들이 말하는 21세기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기술을 입은 초인이군요. 그렇습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되 그 도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혜택은 최대한 누리되 그것의 영혼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니체의 정신으로 내면을 단련하는 거죠. 하라리의 세계에서 살아남아 니체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 네, 바로 그거죠. 기술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그 방향키는 내면의 의지가 굳게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어쩌면 이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도전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입은 초인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입은 그 기술이 역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자체를 규정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가치를 제한한다. 네. 예를 들어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AI가 우리에게 끝없이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할 만한 멜로디를 끝없이 제안해준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우리 손에 쥔 도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